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2461번을 쓴 애청자님께서 국민의힘 좀 사회 인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좀 집 모임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좀 따끔한 이런 문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이죠. 양회라는 게 있는데요. 양회가 지난 11일 폐막했습니다. 오늘은 이 양회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태우 변호사,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좀 시원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세력은 명확하게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네. 도태우 변호사라는 변호사 타이틀을 붙여주기가 아깝습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대구 시민들이 단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자, 2024년 중국 양회가 코로나의 격리 없이 이제 실로 5년 만에 열린 양회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GDP 기준으로 2위 경제대국이 작년에 경제난 속에 정책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자리에 세계 관심이 집중이 됐죠. 근데 올해부터 국무원 1인자인 총리의 기자회견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총리 기자회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1993년 양해부터 전인대 개막일에 총리가 정부 업무복을 맡고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걸 놓고 중국에서는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라는 해석과 함께 경제위기 속 고위급 돌발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작년에 물러난 고 리커창 총리가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만 5천 원밖에 안 된다. 깜짝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총리 기자회견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확고한 중국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국은 지난해까지 외신 취재 인력을 대폭 줄이고 참가자들은 지정 호텔에 묵으면서 단체 버스 타면서 다니는 방식으로 양회를 개최했고, 이번 양회는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길고 강도가 높았던 코로나 방역의 효율성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초가 되어서야 이제 방역을 전면 해제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소비, 투자, 생산, 수출, 고용 모두 부진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무대였던 작년 양회와는 달리 올해는 산적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자리였죠.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양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양회라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회의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고요. 전인대. 예.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합니다. 전인대부터 살펴보면요, 그 전인대는 중국 인민공화국의 입법부 역할을 합니다. 명목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국가인 중국은 이 전인대에서 집행도 같이 하는데, 여기 집행이라는 것은 법률을 공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대는 법률 공포권을 보유한 국회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 공포하잖아요. 예. 전인대에서, 중국은 전인대에서 합니다. 네, 이거를 수행하는데, 그 설명드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기구이고, 현재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임기 5년의 대표 2,800여 명이 여기 전인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전인대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헌법 수정, 법률 제정, 국가 요직 임명, 뭐 국가 업무를 끌어가는 주석이나 부주석을 선출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사회발전 계획, 국가 예산, 결산 비준, 뭐 선전포고까지 다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와 엄청난 조직이구나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습니다 하고 거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원들이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로 간접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심과 과연 반영될까? 그게 의심돼요. 이게 1년에 한 번 개최되거든요. 네. 1년에 거의 뭐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가 안 되죠. 그러겠죠. 이런 예. 개파 수장이나 미리미리 다 결정해서 거수만 하는 겁니다. 예.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에서 중국에서 뭘 제대로 하기 어렵고요. 이 3,000명 가까운 인민 대표들이 쫙 모여 있으니까 이 뒤쪽에는 아예 엎어서 잡니다. 그 뒷줄로 찾아간 외신 기자들이 이런 사람 사진 찍어서 폭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자, 뭐 3,000명의 인원이 1년에 딱 한 번 한꺼번에 만나서 뭐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닐진데, 자, 그래서 뭐 상무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인대 소속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의회에 대응하는 기관, 국회입니다. 이번 2024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등 10여 개 위원회가 있고요. 2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무위원회가.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세봤어요. 예. 위원 회장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인 자오러지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전인대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데 상무위원회에서 일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회의 또 다른 또 핵심 축이죠. 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 정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협은 사실은 1954년에까지 이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전인대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 공산당, 민주당, 뭐 여러 사회단체 다 모여서 정치 행사,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 자리를 전인대 넘겨주기 전까지 이 정협에서 다 알아서 했고요. 물론 주도권은 공산당이 갖고 있었죠. 59년부터 전인대와 같이 열리게 되었고 85년도부터 정례화되었죠. 네. 자, 정협의 역사는 이 정도로 알 것 같은데 정협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진짜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활동했지만 1954년 부터는 정협은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 정치 협상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제대로 중국이 안착화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다 알아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협이 공화국 건국에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던 것을 전인대로 다 권력을 넘기고 자문기구,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단체나 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으쌰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뽑고 그래서 정협이 전인대의 모든 이제 제안, 토론 이런 것들을 다 넘기면서 전인대 활동을 자문하고 보조하는 역할로 그치고 있는데 여전히 정협이 지금까지 계속 전인대와 함께 양대 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허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중국 뭐 전인대, 정협에 대해서 그 유래, 역사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좀 뭔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뭐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 그거 뭐 모임을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3,000명이 육박한 전인대가 예.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정해진 의지에 따라서 거수교를 해서 통과시킨 전형적 보여주기 행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인대 활동을 자문하고 보조한다는 정협은 매년 양회 때마다 제안과 토론을 돕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다 하나? 짜여진 틀에서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이기도 어렵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양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회의 대부분 결정이 공산당에 다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짜고 정리하는 회의를 할지라도 이런 큰 행사로 지도자들의 의도나 생각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민주국가에서는 언론 활동 자유가 있으니까 막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도 하고 여론도 모으고 막 하지만 공산당 정권 안에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베이징에서는 양회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올해 11일 날 끝났습니다. 이미 폐막됐죠. 11일 날. 폐막됐습니다. 예. 자, 폐막이 됐고 올해는 뭐 전인대와 정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날 중국 리창 국무총리가 전인대 개회식에서 업무 보고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이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정말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5.2%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한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있고 어렵다 막 하지만 그래도 5.2%를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5.2% 목표치를 갖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도 작년에 7.2% 늘린 것처럼 올해도 7.2%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방 언론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이라도 중국이 망할 것 같이 보도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잘 안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이 5.2%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게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대와 정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어렵지만 밀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뭐 양회도 그렇고 정협도 그렇고 양회에 대해서 전인대 정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즘에 중국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위기가 심심찮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뭐 심각하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지금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막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한다, 망한다,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실제로 2021년 헝다 사태 이후에 정말 그 중국이 금방이라도 문 닫을 것 같이 보였는데 중국 당국이 어떻게 계속 막았거든요. 충격과 위기를 막았는데 작년 8월에 불거졌던 미국 위한 채무 위기, 시장 불안 가중시키고 위험했던 이거를 막았어요, 중국이. 이 파장이 갈수록 잦아들고 있는데 올해는 중국 부동산은 새로운 도시화 발전 흐름과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 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이 도출됐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해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수요를 진작했다면 올해는 서민 저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중국이 그럼 어렵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는 서민 주택을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위기 극복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것이 다른 것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역시 차츰 안정화되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뭐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예. 그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만큼이나 중국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학제가 12년입니다. 근데 이걸 9년으로 단축하자는 거예요. 6살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15살에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 19살에 대학을 졸업시키자. 빨리 사회 진출시키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이 만 22세, 여성이 20세거든요.
그러면 학제를 이렇게 9년으로 12년에서 9년으로 줄이면 이것이 빨라지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진짜 이건 공산당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민주국가에서 이게 예. 불가능하죠. 학교 학제를 줄이면 결혼을 빨리 하는군요. 중국의 공산당의 논리로는요. 그렇대요. 예. 예. 어쨌든 중국도 이 저출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세계 인구 대국이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자, 저는 학제를 줄여서 출산을 늘리자 이런 사고를 한다는 자체가 네. 참 놀랍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이번 올해 중국 양회 어떤 의미를 좀 남겼는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번 양회가 개최되면서 두 가지 관심이 쏠렸는데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 그 안에 담긴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교부장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이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2%를 목표치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자부심,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나 전환보다 안정적 운용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교 목표 달성할 것인가, 안정 속 발전이라는 경제 목표 달성과 함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물음표 치어지는 것이 지금 미국이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인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도 달라지거든요. 그 시작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미중 관계가 전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따로 제가 정리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